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이 질문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잘 안 돼. 신규 분양도 잘 안 돼. 건설사들도 미분양 날까봐 겁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2, 3년 뒤에 돌아오면 또 그때 가면 공급 부족 때문에 다시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동의하지 아니에요?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공급은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 네. 내가 시장에서 모두가 100채의 집을 원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부족해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채만 공급해도 시장에 넘쳐나는 게 집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지금 건설사들이 착공을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이런 거 합의 다 됐어도 삽도 안 뜨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분양이 되면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 비용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빚내서 일단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로. 네, 그렇죠. 시공사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돈을 회수하는 거는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분양이 잘 되면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자기도 공사 대금을 회수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돈을 써버리면 비용은 계속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착공을 안 하죠. 잘 팔리는 시장이면 공급을 계속 하겠죠. 안 팔리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공급이 잘 되려면 잘 팔리는 시장이 와야지 되겠죠. 수요가 많아져서 너도 나도 살려고 해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급이 그래서 이제 앉아서 공급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신축의 공급은 일단은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당장 뭐 시장이 좋아지고 풀린다고 해서 바로 또 공급이 바짝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미 준비된 상태의 땅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착공 안 하고 그냥 공급이라고 진정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택지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네. 당장 집을 지금 이제 돈만 집어 넣으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땅 네. 이걸 마련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레디된 상태 많은 거죠. 일단은 분양부터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종의 공급이라고 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면 네.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도심 내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네. 이미 모든 게 합의가 돼서 관리 처분도 끝났고 이사까지 다 나갔어. 이주 철거 다 했는데 공사를 안 해.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런 데 다 보상해가지고 지금 다 땅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낙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다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공공분양을, 택지 분양을 했는데 낙찰이 안 되잖아요. 이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레디된 땅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준비는 지금. 돼 있는데 수요가 네. 안 보여서. 그러면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 아, 그리고 기축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요. 기축의 공급이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집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영끌 갭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이 사람들 이 집에 들어가 살려고 이 집을 분양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 또는 이 집을 산 게 아니에요. 네. 전세 끼고 산 거잖아요. 차익만 보려고. 그 사람들 지금 차익은커녕 전세금 돌려주려면 집 팔아야 돼요. 기축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집들이 공급의 형태로 다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그 전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네. 영끌하셨던 분들이 전세까지 끼고 대출까지 끼고 들어갔던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켠에서는 역전세난 그리고 2년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줬던 것들이 이제 돌아온다. 근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은 전세 대란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역전세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현상. 전세라는 거는 예.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잖아요. 예. 전세라는 거는 민간 사금융이에요. 내가 집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 쓰는 형태. 그래서 집주인이 되는 형태. 네. 이렇게 이미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한 게 그 갭 투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미리 뭐 몇 년치를 땡겨서 받는다. 이러면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일부 갭만 있으면 집주인이 되는 수요가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거래가 되게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야. 집을 팔아야 돼. 네. 근데 시장에 이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살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선뜻 없어. 네. 근데 갭 투자자들은 살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전세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 차익만 줘. 그렇게 껴서 들어가면 높은 전세가로 아니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더 높은 레버리지를 끼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갭 투자가 40% 이상 되니까.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4년이 끝났어. 네. 기존에 잠겨있던 물량도 시장에 나오죠. 네. 그럼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집들이 다 3억 정도의 전세였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는 4억 5천에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3억짜리 물건 70, 80% 4억짜리 물건이 3억짜리 물건이 시장에 막 들어와. 네. 그러면 이게 4억 5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전세가 난다는 거는 민간 사금융으로 빌려 쓴 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만기 2년, 내가 2년을 아무 문제 없이 무이자로 쓸 수 썼지만 이제 2년이 되고 나니까 또 똑같은 금액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몇 천만 원이라도 갚으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역전세거든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이 집주인들이 이 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시장에 이 금액을 내고 전세를 다시 새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역전세난이 난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환대출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전세 자금에 대한 대환대출을 해주는 목적으로 작년에 들어왔던 정책 자금이 풀린 거거든요. 최초의 용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2년의 시간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모면했으니까 네. 이제 전세는 보통 2년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했던 상황이 좀 완화됐어요. 불을 끈 거죠, 일단. 네. 그러면 과거에는 가격이 대폭 조정됐던 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역전세난이 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완화. 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세라는 게 그럼 전세 공급이 없느냐 네.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시장이거든요.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려면 전세를 끼지 않고는 여러 채를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여기 이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집을 유지하려면 전세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신규 공급은 상승장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해서 15,000채, 6,000채씩 더 많이 공급됐던 시장이에요. 이 물량을 내가 들어가 살려고 분양을 받고 내가 집이 없는데 이걸 분양받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전세 물량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전에 있던 물리적인 양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역전세난은 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간중간 약간 완화가 되더라도 이제 완화가 될 수 그러면- 있는 요인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을 네. 관망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을 관망한다는 거는 그러면 전세로 한 번 더 도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판단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조금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금리적인 측면과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도 그 금리 부담이 과거에는 내가 그냥 은행에서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서 썼다면 네. 지금은 월세가 더 싼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차이를 따졌을 때 부담감을 따졌을 네.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전세가를 오히려 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어떤 지표들이 전부 다 뭐 시장에 뭐 어떤 경우는 전세가가 높게 올라갔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갱신의 경우가 더 높고 신규 계약은 더 낮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개별적인 사정으로 그리고 역월세를 제한해가지고 겉으로 계약은 뭐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의 형태로 얼마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 이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막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은 또 지탱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게 돌고 도는 건데 또 어느 정도 이제 전세 가격이 또 받쳐주면 네. 집값을 받쳐주는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가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거품이 생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이 예. 크다고 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네. 과거에 2016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뭐 10%도 안 됐는데 불과 2년, 3년 사이에 그게 전체적인 어떤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그만큼 사람들이 전세자금 또한 대출을 통해서 거품을 키워놓은 거죠. 네. 예전에 전세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종잣돈. 네. 내가 내 집 마련의 단계로 가기 전에 자금을 모으는 형태. 전셋집을 비싼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만큼 돈을 모은 걸 묶어두는 형태로 이제 강제저축 네. 뭐 이런 형태로 쓰는 돈이었다면 이제 거기 플러스 대출을 썼던 거예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전세금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쳐줄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내가 모은 돈은 1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이었어. 네. 그런데 전세 대출을 5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내봤자 80만 원도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월세를 사느니 새 아파트 전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왔던 시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최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DSR의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게 맞고요. 전세를 사는 사람도 물론 세입자도,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자금이 전세 자금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서 쓰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DSR에 포함 안 하겠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백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세도 자기 자본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세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도 그럼 아직 상당 부분 거품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세가도 거품이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저희가 뭐 똘똘한 한채, 뭐 강남, 뭐 이렇게 양극화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지난 상승장에서 또 먹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지가 하락론자들이 인구 감소론을 들고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한 21년까지는 그게 안 먹혔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사님이 보시기에는 인구 감소론이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가 20년부터 이제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보다 늙은 사람이 많은 구조. 네.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 그게 그 현상이 심각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출산율이 0.7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0.7이면 예전에 냉전 시대의 동독보다 낮은 수준의 출산율. 거의 이제 전쟁 당시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애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네. 근데 1인 가구의 평균, 이거는 통계치거든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고시원, 원룸, 뭐 이런 원룸 형태의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집을 사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사람들이 성공한 1인 가구 많고, 뭐 혼자 사는 뭐 이런 사람들 많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 많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코인 투자해서 자산시장의 상승장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텨왔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얘기해왔던 게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또 그러면 절대적인 공급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특히나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수원이나 뭐 이런 지역에는 그러니까 경기도권도 재건축이 쉽지 않았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왜냐하면 네.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데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막 사주는 시장이 되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경기도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 물량이 많아졌고 그와 더불어 또 GTX 호재가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울에서 좀 멀지만 새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은 굉장히 예전보다 늘어난 상태. 음. 이게 현실이거든요. 잠깐 그 GTX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분명히 그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뭐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또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도 지역별로 개발 호재가 있는 데들은 과거에도 하락장에서 좀 방어가 됐고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많이 기대라는 게 이제 GTX 노선인데 이게 또 노선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초 발표 안보다. 이건 어떻게 집값 방어나 상승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개발 호재가 있으면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죠? 네. GTX 호재라는 거는 GTX가 광역철도잖아요. 네. 서울에서 먼 지역을 시간 거리를 축소해서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철도 노선이 GTX예요. 네. 이 얘기는 지리적으로 멀다는 뜻이에요. 아하. 서울에서 멀어요. 그렇죠. 멀죠? 네. 근데 빨리 올 수 있는 수단은 딱 그거 하나예요. GTX.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을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거리는 사실 우리가 시간 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뭐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뭐 20, 30분 만에 올 수 있으면 그건 먼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에서 도심에서 출퇴근하려면 막 1시간 더 걸리고 막 이런 시간 거리가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GTX인데 유일한 거예요. 그 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멀리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과열된 시장에는 그 GTX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집값은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 지역을 분양받으면 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다 산 거예요. 네. 근데 그 역까지의 접근성, 아, 그렇죠. 그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리고. 또 철도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데 기다리는 시간 뭐 하고 하면 차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그럼 과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한 20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GTX가 그럼 과연 지금 말한 것처럼 2배, 3배 오를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GTX 노선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접근성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진 지역이 확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GTX A 노선만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뭐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거 다 돈이에요. 깔려면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는. 네. 근데 이 돈을 무슨 수로 다 마련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깔릴까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민간 투자도 오랜 많이, 시간이 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발 호재를 지금 반영해서 사고 그걸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에 반영했다는 거죠. 너무 선반영됐다. 네, 너무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GTX 실제 이제 개통이 됐는데 가격 네. 변동 없잖아요. 보통 이제 개발 호재라는 게 이제 먼 네. 미래 걸 먼저 이제 끌어다가 반영을 하고 막상 그게 현실이 되면은 좀 잠잠하고 이렇긴 한데. 근데 그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아, 그 GTX 호재라는 거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선호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너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요. 아니요. GTX가 다니는 곳이 네. 서울에서 멀다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쫙. 예. 네, 그 멀리에 있는 걸 사는 것과 GTX를 빼고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은 분양이 그만큼 많았고 그 GTX 노선을 따라서 또는 GTX 인근에만 있다고 해도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과열에 동참하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도 지역별로 오르는 곳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이미 다 올랐잖아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더 얼마나 더 오르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동탄 GTX 호재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동탄 20억 얘기 기억나시나? 20억 클럽, 30억 클럽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32평짜리가 네. 뭐 20억. 네. 동탄 20억이에요. 음. 20억이래요. 네. 동탄에 20억 주고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니까요. 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독님이 유도 질문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돈이 2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네네. 또 20억이면 20억을 다 집에 이거 살 거야? 음. 안 사요. 못 근데- 사요. 근데 그때는 왠지 사야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